오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자세히 원인과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선 차장, 네. 사고 시간, 사고 개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33분쯤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해서 공항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조금 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4시 18분 기준이고요. 사망자 12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 남성이 69명이고요. 여성 69명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아직 안 된 수가 9명인데 생존자는 승무원 2명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생존자 2명 중에 1명인 승무원이 조금 전에 이대 목동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 중환자실 이 둘 중에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180여 명의 탑승객 중에 생존자가 2명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고 원인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잠시 후에 국토부의 조사 결과 내용이 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무안국제공항은요, 전남 무안군 망원면 피서리에 위치를 하고요. 이 여객기는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중 활주로를 넘어가면서 벽에 충돌을 했고, 그래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안영태 국동대학교 항공대학장 나오셨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먼저 남쪽에서 접근을 해서 착륙을 하던 도중에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우려가 있다라는 송신을 듣고 그 다음에 메이데이를 외쳤다고 하고요. 다시 떠올라서 반대편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저희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만 이 바퀴가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본체로 쭉 끌려가다가 벽에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추정 자체는 매우 조심스럽고 또 국가 정식 기관인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쭉 좋은 그런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이 사고 현상만을 저희가 바라본다면은 활주로 방향이 급격하게 변형을 시키면서 이렇게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또 안전한 고도를 취해서 여유 있게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매우 어려운 상황을 기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절차를 잘 수행하다가 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치 못하게 착륙을, 저희가 말하는 벨리 랜딩, 배면 그 착륙이라고 시도하는 본체 착륙, 본체 착륙을 시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한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주로의 노면의 강도랑, 물론 이제 눈이나 뭐 미끄러움은 없는 것이지만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서 그만큼 제동거리가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동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쭉 가다가 결국에는 벽에 부딪힌 그런 안타까운 사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은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추론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원인 분석을 천천히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어요. 뭐 활주로가 짧다, 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현재로서는 활주로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을 때 이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의 엔진 부근에서 뭔가 퍽 하는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저 장면인데요. 위로 날아가면서 저기 오른쪽 엔진에서 뒤에서 뭐가 확 나가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증상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뭐 해상도가 높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런 상황들, 저런 이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류 스트라이크, 아마도 이제 새가 부딪히는 충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 현상으로서 저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새가 부딪히면서 새의 잔해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저 안에 여러 가지 부딪힘으로 인해서 안에 내부 기기에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이를테면 연소되는 연소 가스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뭐 이를테면 일부 부품들이 이를테면 낙하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저 부분도 조금 더 영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판독을 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 탑승자가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서 181명이었습니다. 딱 2사람만 구조가 됐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망자가 127명. 아직 신원 확인도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사고가 대형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로서 사실은 현재 생존 여부 확인과 또는 어떤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신원 확인을 통해서 지문이라든가 DNA 감시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시신의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할 가능성이 지금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불꽃이 결국 내부에서 화염을 일으키면서 폭파하고 더군다나 외벽에 충돌하면서 강한 충격에 의해서 비행기가 쪼개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그 승객들이 또 튕겨져 나간 것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일부 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혹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대형 항공사를 포함해서 저가 항공사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대형 참사입니다. 예.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희생이 있는 사건이고 그 피해도 굉장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 비행기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 저렇게 하얀색 구급차가 저렇게 활주를 달려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에 브리핑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생중계로 보내드릴 텐데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이데이 보신을 하고 착륙하기 시차는 2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조류 충돌 주의를 주고 메이데이를 한 것까지 그 사이 시차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 궁금하고요. 관제탑에서 그 조류 활동 주의 언급하고 나서 조종사가 다시 활주로 19로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 대략 3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메이데이 요청하고 나서는 대략 한 2분 정도 되고요. 예, 교수님, 네. 학장님. 지금 메이데이를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략 한 2분 정도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 예. 굉장히 빠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급박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초별 어떤 비행 과정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게 짧은 순간에 네. 일어난 큰 사고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안타까운 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현장을 보면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제외하고는 현장을 최대한 좀 보존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의 정확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의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거나 물론 이제 구조나 뭐 순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현장이 훼손되면 이거는 되게 심각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블랙박스를 수거하면 네. 교신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 그렇죠. 대의 충돌을 한 예. 그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결함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들을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블랙박스는 두 종류로서 예. 비행 기록 장치 FDR, 그다음에 음성 기록 장치 CVR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비행 기록 장치는 수거가 됐고 CVR도 뭐 찾아갖고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 CVR만 그러니까 음성 기록 장치만 분석을 해도 관제사와 조종사 그리고 칵핏 내에서 기장과 부조종사 간의 대화 내용까지 다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는 그러면 네.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은 뭐 이제 크게 뭐 어떻다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예. 또 이제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 어떤 진동이나 기타 소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뭐 충분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교수님, 아까 동체 착륙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영화로도 봤고 또 네. 물에 착륙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네. 또 많은 희생을 줄였던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 장면을 보면요. 예. 자, 비행기가 내리면서 앞이 보통 이렇게 앞이 무거워서 앞이 닿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들린 상태에서 저렇게 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좀 더 말씀해 주셨듯이 해상도랑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나의 그 해석 방법으로는 예. 기장이 의도적으로 노스를 들어서 좀 더 에어브레이크의 역할 또 저속을 시도하겠다는 그런 조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기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상태라면 살짝이라도. 예, 그러면 기체가 좀 이런 그 경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위치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뭐 화면상으로 저희가 이제 쉽게 분석하기는 참 어렵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도 자료, 영상 자료가 쉽게 막 노출되는 것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역설적으로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가 사고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많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고 사례들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의 공개는 되게 제한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영주 교수님. 어쨌든 조류 충돌 경고가 있다라고 관제탑에서 위험 신호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론 새들이라는 게 뭐 저희 갑자기 뭐 날아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겠지만 좀 일찍 경고를 했다면 그래서 혹시 반대쪽으로 내리게 했다면 혹시 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너무 긴급한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조류 충돌에 대한 경고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예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경고가 내려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시 우회를 하면서 다른 경로로서 이제 착륙을 시도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경고가 나가고 또 이를테면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항을 하면서 다시 착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데는 뭔가 그럴 만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급박하게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상황, 그럼 이 작동 안 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또 그리고 이렇게 랜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의 이상 자체를 알고 지금 이제 착륙을 시도한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들도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이런 사고로 이어지게 된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교수님. 이게 어쨌든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게 네. 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 많아지고 하고 또 네. 운행 편수가 늘어다 보면 예. 늘어날 수 있는데 네. 버드 스트라이크가 났다고 해서 예. 이게 무조건 대형 사고,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로 인해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은 꼭 필연적 결과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 맞는데요. 뭐 이 사고에 대해서는 그 어떤 큰 그 엔진에 직접적으로 새들이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엔진 파워 자체가 로스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그 항공기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이 혹시 됩니다. 만약에 한쪽 엔진이 꺼지거나 이랬을 네. 경우에 예. 한쪽 엔진으로 네. 날거나 예. 착륙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아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좀 부정적 다른 쪽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판단은 진짜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정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실에서 수행하는 그 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믿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교수님. 아까
내려오는 이 비행기의 속도가 보통은 이제 바퀴가 펴지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거의 속도가 줄지 않고 그냥 내달렸다는 말이죠. 그 아마 충격으로 외벽에 충돌했다면 정말 큰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거 활주로가 너무 짧은 것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식 부인했는데 활주로 길이가 그 무안공항이 국제 기준에 맞는 거죠. 그래서 국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 활주로가 좀 더 길었더라면 이런 큰 피해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상적인 어떤 활주로 더 길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활주로에 이제 랜딩이 된 이후에 사실 미끄러지면서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측면 쪽에 있는 이제 벽체랑 충돌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더 길었다 하더라도 충돌을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이 상황에서 동체 착륙으로서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활주로 길이가 약 한 3.7km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8km 정도 되고요. 또 실제로 그 이후에 뒤쪽에 이제 클리어 존까지를 포함하면 약 한 3km 정도 되는데요. 이런 정도 규격이라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C급 항공기가 운행하는데 이런 활주로로서 국제 규격상에 문제가 없고 충분히 이렇게 또 실제로 이런 이착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학자님. 어쨌든 지금 보면 오른쪽이 정상 착륙하는 네. 비행기의 모습. 예. 저렇게 바퀴 랜딩 기어가 내려오면서 네. 기술을 바꿔서 이제 활주로로 진입하는 저게 이제 정상적인 장면이잖아요. 예. 저 펼쳐지는 고도가 꽤 높은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예. 뭐 고도상으로는 뭐 한 3,000피트 이내에서 뭐 이렇게 기어를 착륙 장치를 이제 내립니다. 다운시킵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엔진이 꺼졌다면 저 네.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유압 계통 하이드롤릭 시스템이 A하고 B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업으로 얼터네이트 익스텐션 장치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엔진 넘버 2 엔진에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예. 유압 계통 B가 이제 아웃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A로 작동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마저 문제가 있다면은 그 예비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안 된 거는 몰라서 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장으로서 또 부조종사로서 이러한 훈련은 지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훈련들이거든요. 바퀴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착륙하는 네. 방법은 예, 그렇죠. 수많은 노력,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다. 예, 그리고 특히 one engine fail, one engine fire라는 한쪽 엔진의 뭐 문제점 또는 화재 이런 것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도 조종사로서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종사들이 많이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이해 못하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매우 긴박한 어려운 상황이 됐고 특히나 이 상황에서 본다면은 정상적인 활주로 방향에서 접근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예. 바로 착륙을 시도했던 것에 다시 재착륙 시도를 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역행을 해서 이렇게 왔을 정도로 매우 어려웠던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현선 차장, 이 시각 현재 들어와 있는 속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네, 일단 그 사망자는 아직까지 127명으로 확인이 된 상태고요. 예. 그중에 남성은 69명, 여성은 69명, 또 확인이 아직 안 된 수가 9명입니다. 그중에 생존자는 승무원 2명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생존자 2명 중에 1명인 승무원이 조금 전에 이대 목동병원에 도착을 했고 응급실 혹시 중환자실 둘 중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이제 경위를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이 국토부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 3시 브리핑에서 이 말했던 정부 측의 말씀을 전달하자면요. 활주로 착륙을 시도했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고를 줘가지고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조종사가 잠시만요. 네, 바로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예, 국토부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방콕 무안 사고와 관련하여 16시 30분 기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 상황입니다. 항공기는 전소되었고
인명 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 이 중에 승객 175명이고 태국 국적의 승객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중에 사망은 132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25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일단 폐쇄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구조 현황입니다. 2명, 객실 승무원 2명입니다. 구조되어 서울 이대병원, 목포 중앙병원으로 이제 이송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안치 장소입니다.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외부 이송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와 관련돼서 항공사고 조사관 8인, 항공안전감독관 9인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관련돼서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모두 현재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관계기관 협업 체계입니다. 소방에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72명이 현장에서 수습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고 수습본부입니다.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 운영 중이고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또 피해자와 가족 간의 매칭, 또 유가족 대표 사고 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MBA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고기가 8시 57분쯤 01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할 때도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기가 착륙을 했을 때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사고기가 거의 전송을 했고 남아있는 본체는 꼬리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존자도 여기에서 구조한 게 맞고 또 꼬리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고 그 시간 경과에 대해서 먼저 통일을 시켜드리면요. 8시 54분에 관제탑 착륙 허가가 있었고 8시 57분에 조류 이동 주의 조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8시 59분에 조종사 메이데이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9시 03분에 최종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랜딩 기어 그 내려졌는지 여부는 지금 뭐 동영상에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동영상 상으로는 안 내려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FDR이 수거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화재 발화 시점도 지금 동영상으로 추정은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그 시점은 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구조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현재 계속 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좀 더 구조되는 상황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산일보인데요. 한 가지 서해안 쪽은 대표적인 조류성 습지인데 조류 충돌 방지 장치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습니까? 승객이 그쪽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사고 방지 장치가 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조류 충돌 이제 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류 방지 활동을 충돌 방지를 했던 인원들 저희가 좀 조사를 보다 명확하게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력 배치와 장비 배치들이 함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오늘 아침에 어떤 사고 상황에서 이 어떤 인원 배치라든지 장비의
작동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면밀히 한번 조사 과정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해도 될까요? 연합뉴스 임종호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기요. 온라인상에서는 2022년 11월에도 뭐 엔진 문제를 일으켰는데 당시 뭐 대공공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 이런 글이 돌고 있고요. 최근에 바로 이틀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고 뒤에 이전 뭐 정비나 사고 이력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항공기에 대한 정비 이력은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파악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재 윤희입니다. 8시 59분 메이데이 선언 후에 9시 3분 최종 출동하기 사이에 폭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폭행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나옵니까? 네, 복행이 한 2, 3분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간은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대략 3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권영입니다. 폭행을 해서 거꾸로 내려서 착륙을 했는데 착륙 지점이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는지 이게 정상적인 착륙 지점과 좀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항 폐쇄가 1월 1일 오전 5시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지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착륙 지점 죄송합니다. 착륙 지점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왜 1월 1일 오전 5시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저희가 1월 1일 오후 5시까지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이거는 제가 좀 공항에 이 상황을 좀 봐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 뉴스랑 조용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조류 충돌 경보를 내리는 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류 충돌 경보가 없더라도 충돌이 발생을 하면 조종사가 기내에서 해당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공항에 어느 정도 이 조류가 이렇게 출현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조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그 좀 더 참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기 서울경제 배상윤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생존 승무원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세대 스트라이크를 얘기하셨고 당시에 기내에 있었던 이제 승객분이 가족에게 이제 보낸 톡이 지금 현재 한 언론사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세대 충돌이라는 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승객과 승무원 모두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기내 방송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그 상황 당시 기내 상황을 조금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 기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아까 여러 말씀하셨던 뭐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조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밝혀 나가야 될 그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부산일보인데요. 조류가 지금까지 보면 엔진에 충돌을 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이제 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때 왜 랜딩 기어는 왜 안 펴진 겁니까? 이게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랜딩 기어도 이게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 항공기 이제 기술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확한 이제 원인과 당시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좀 진행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사 내용과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 우리가 자동차도 엔진이 꺼지면 다른 것도 막 할 수 없듯이 비행기도 엔진이 꺼지면 랜딩 기어를 조작할 수 없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예, 조류 경보가 통상 관제탑에서 이렇게 참고하라고 조언을 줍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이제 보통 판단을 하고요. 그 랜딩 기어가 고장 나면 자동으로 하던가 또는 수동으로 하던가 그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왜 안 펴진 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왜 안 펴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는 정확하게 FDR 그 분석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질문이 엔진 고장하고 랜딩 기어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질문도 통상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엔진 고장 부분하고 랜딩 기어 고장 부분하고 그게 상호 연동돼 가지고 고장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JTBC 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얘기 들어보면 비행기록이나 당시 관제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로 그 복행하는 시간이 좀 짧은데 추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양쪽이 일단 엔진 양쪽이 불능이었는지 하고요. 일단 두 번째는 그 공항의 그 방벽 이게 블라스트 펜스인 것 같긴 한데 결과론적이지만 이 반대쪽에 혹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사항이 저희가 조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좀 앞서 브리핑에서 여쭤봤었는데요. 공항 구조상 혹시 남부와 북부 활주로 끝간과 외벽과의 거리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은 그 8시 54분부터 9시 3분까지 이제 교신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최종 교신이 오갔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그거 자료 봐서. 예, 저 공항정체관입니다. 활주로 양 끝단에서 외벽까지 거리는 그 양측 동일하게 323m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동일하다.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객실 승무원들 구조된 게 다 꼬리 쪽인가요? 남아있는 쪽에서? 예, 그거를 제가 구조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황을 좀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 착륙 시도가 실패했는데 이거 원인은 혹시 뭐였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조류 충돌하니까. 예, 그 조류 충돌로 인해서 조종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 추정만 일단 하고 있고요. 1차 복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올라가다가 아마도 뭔가 기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완전히 복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긴급하게 짧은 쪽으로 런웨이 19번 쪽으로 이렇게 착륙을 허가받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럼 조류 충돌이 8시 그 경보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블랙박스가 수거됐기 때문에 그 안에 비행 기록이라든지 또 뭐 음성 기록 같은 거를 제가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 네, 통상 조사 기간이 이 상업용 여객기 같은 경우는 짧아도 6개월, 길게는 큰 사고 같은 경우는 뭐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체 문제, 조종 절차 문제, 또 외부 요인 문제, 복합적으로 사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려면은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외국에서 제작됐고 각 그 부품들이나 중요한 그 장비 이런 것들도 또 제작국의 기술 의뢰도 진단도 받아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된다는 점 좀 양지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기자님께서 51분에 또 조류 충돌 경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인시켜드리면 54분에 착륙 허가를 받고 1차 시도를 하다가 57분에 그 조류 이동 조언을 받고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시 재상승 복행을 했었습니다. 그 51분은 그거는 잘못된 팩트 같은데요. 딴 게 아니라 그 4시 브리핑을 하실 때는 조류 충돌 경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조류 충돌 조언, 조류 충돌 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보가 주의나 조언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지와 조류 충돌을 경고하는데 이 단계가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용어의 혼선인 것 같아요. 용어의 혼선. 네. 경고. 그 관제사들이 그 영어로 관제 지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그 용어 그 혼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관제탑에서 그 조류가 이동 중이 주의하라 이런 취지로 그 조언을 줬고 그 경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관제탑에서 특정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조류가 이동 중이니 주의하라 이런 그 취지로 그 조종사에게 교신을 해줬습니다. 조류 경고 딱 그거 하나 있는 겁니다. 조류 충돌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 요게 그 단계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다양하게 관제탑에서 그 당시 근무자가 조류 상황을 보고 조종사에게 참고하도록 관제 교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아마 착륙 경로에 그 조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관측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단위의 경고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최고 상위, 최고 단위의 경고. 항공기 그 안전에 우선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그런 상황이 뭐가 있다 그러면 바로 뭐 우회를 시키던가 뭘 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뭐 단계를 나눠가지고 직접 경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착륙 경로 앞에 새들이 이동하니까 그 주의하라 이렇게 그 관제사가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예, 당시에 관제사의 어떤 그 조종사하고 교신했던 내용이라든지 당시에 그 새들의 어떤 뭐 그 출현 뭐 그런 상황들은 제가 이제 해당 관제 기관하고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파악되는 상황을 보고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국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내용은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계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다시 좀 정확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종사가 메이데이 비상선언을 할 때 어떤 상황이다라는 상황 설명은 없었나요?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상세한 그 상황 설명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기장 인적사항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몇 살인지 이런 거 파악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활주로 무안공항이 지금 활주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그 건축 자재나 돌무더기 등을 쌓아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기장과 부기장 모두 이제 한국 국적의 분들이십니다. 분들이시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6,823시간 정도 비행 시간, 또 1,560시간 또 비행 시간 이렇게 또 비행 시간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공항 정책관께서 아까 그 활주로 연장 사업 관련돼서 활주로 연장 사업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 사업은 그 착륙한 지점의 앞쪽이죠. 그러니까 활주로 맨 앞단인 거죠. 뒷단이 아니라. 앞단. 지금 앞단? 예. 아니 그 착륙하는 쪽에서 보면은 터치다운 쪽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예, 예, 터치다운 쪽에 가까운 쪽입니다. 꼬리 부분에 있는 다른 소재들은 왜 좀 안 된 거예요? 지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승무원 두 분이 꼬리 부분에서 구조가 있는데요. 왜 다른 승객들도 다 꼬리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승무원 분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승객들은 왜 그게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이 좀 사항이시죠. 왜냐하면 가족분들이 이렇게 답답해하시거든요. 이 현장에 있는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분들이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 정도까지만 받고 그 다음 브리핑은 19시에 또 있습니다. 19시에 저희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잠시 보셨습니다. 자, 전현선 차장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브리핑 도중에 이 소방청에서 속보가 다시 하나 떴는데요. 이 소방청 사망자 161명으로 확인이 됐다는 속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71명이고 여성 역시 71명이고요. 확인 불가는 여전히 9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된 인원은 객실 승무원 2명이고요. 현재 서울 이대 목동병원과 목포 중앙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 브리핑에서 그 블랙박스를 예. 확보 중이라고 했는데 2개 중에서 음성 기록 장치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 브리핑에서는 음성, 비행 모두 이 장치 모두 블랙박스가 수거된 상태라고 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박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7분의 조류 충돌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재상승을 오케이 했고 예. 59분의 조종사 메이데이 오전 요청이 8시 57분. 그렇습니다. 예. 네, 있었고요. 오전 9시 3분에 최종 충돌이 이뤄진 걸로 브리핑 내용에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어서 참 가족들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많은 목격자들도 있었고요. 또 가족들이 공항에 지금 도착을 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살아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비행이 많은 가족 단위 또 많은 동료들 간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몇 명씩 이렇게 같이 갔었기 때문에 어르신도 계시고 나이 어린 어린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